어느 날 최민호 씨는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그는 올해 65이었고 매년 4월이면 어김없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장남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제사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자주 찾아뵙지 못했으면서 돌아가시고 나니 매번 빠짐없이 산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산소에 도착하자마자 민호 씨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봉분 위에 삽살개 한 마리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목줄도 없이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자세였습니다. 무릎을 가지런히 접고 고개를 약간 숙인 채 마치 누군가에게 절을 하듯 정중한 모습이었습니다. 누구게야? 여긴 산중턱인데. 민호 씨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걔는 더럽지도 않았고 어딘가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다만 귀끝에 흰털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아 나이가 꽤 든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단단하고 무거웠습니다. 개의 눈빛이 유난히 슬퍼 보였고 봉분 왼편의 풀이 유독 시들어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주변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자리는 매번 제사상을 차리던 곳이었는데 흙이 다른 곳보다 축축하고 약간 꺼져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봉분은 원래 단단히 다져진 흙이었기에 이런 꺼짐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삽살개의 발자국이 그 주변에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내려오는 내내 개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동생 최성진이 가지를 꺾어 개를 쫓으려 했지만 개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슬그머니 고개를 돌려 산 아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막내 최유진이 말했습니다. 오빠 좀 이상하지 않아? 걔가 저렇게 꼼짝도 안 하고 무덤 위에 앉아 있는 거 나 처음 봐. 그날 밤 민호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그 개가 눈에 밟혔습니다. 그리고 꺼져 있던 흙, 시들어 있던 풀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민호 씨는 혼자 다시 산을 올랐습니다. 이번엔 제사 준비물이 아닌 작은 삽 하나만 들고 말입니다. 산소에 도착하자 그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개는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밤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호 씨가 다가가자 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자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경고하는 듯한 그리고 어딘가 슬픈 눈빛이었죠. 미안하다. 하지만 확인해야겠어. 민호 씨는 조심스럽게 꺼진 흙 부분에 다가갔습니다. 그는 천천히 흙에 손을 얹어 보았습니다. 축축했습니다. 산속 흙이라 해도 이렇게 물기를 머금을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호 씨는 조심스럽게 꺼진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삽살개는 여전히 으르렁거렸지만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그래, 이제야 알아차렸구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삽이 무언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습니다. 금속. 관의 테두리였습니다. 이상하다. 관이 너무 얕아. 민호 씨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분명히 장례식 때 관은 더 깊숙이 묻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규정상으로도 그래야 했고 자신이 직접 확인했던 기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삽질 몇 번 만에 관에 닿다니. 민호 씨는 더 이상 파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이 함께 확인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는 삽살개를 바라보았습니다. 개는 이제 으르렁거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봉분을 바라보며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 씨는 동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둘째 최성진, 막내 최유진과 함께 긴 대화를 나눈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묘를 열어봐야 한다고. 처음에는 반대가 심했습니다. 특히 성진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형, 산소는 조상님이 주무시는 자리야. 함부로 여는 거 아니야. 괜히 건드렸다가 집안 꼬일 수도 있어. 하지만 민호 씨는 스마트폰에 찍어둔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꺼진 흙, 시든 풀, 삽살개가 봉분을 지키고 있는 모습, 그리고 얕게 묻힌 관의 영상까지.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것 같아. 뭔가 잘못됐어. 내 느낌이 그래.
결국 동생들도 동의했습니다. 유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가 제일 오래 아버지 곁에 있었으니까 느낌이 있겠지. 한번 확인해보자. 일주일 후 읍사무소 직원과 장례 전문가들이 함께 산소를 찾았습니다. 유독 안개가 짙게 낀 날이었습니다. 민호 씨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동생들 역시 침묵 속에서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산소에 도착하자 삽살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다가가자 개는 천천히 일어나 봉분 옆으로 물러났습니다. 마치 이제 당신들이 할 차례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문가들이 조심스럽게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봉분의 흙을 걷어내고 단단히 다져진 부분을 천천히 허물어 갔습니다. 30분쯤 지나자 예상보다 훨씬 얕은 깊이에서 관이 드러났습니다. 읍사무소 직원이 말했습니다. 관이 너무 얕습니다. 보통 깊이보다 훨씬 위에 있어요. 조심스럽게 관을 열었을 때 그들은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했습니다. 관 속의 시신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함께 넣었던 수의도 손에 쥐어진 염주도 달랐습니다. 심지어 손톱에 칠해진 색까지도. 누구야? 이 사람 누구야? 성진이 뒤로 물러섰고 유진은 입을 막았습니다. 민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DNA 검사 의뢰하고 싶습니다. 관에서 발견된 시신이 저희 아버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날 삽살개는 민호 씨 옆에 조용히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았구나.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호 씨는 법의학 연구소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민호 보호자님 맞으시죠? 검사 결과 말씀드립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유골은 보호자님과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타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호 씨는 핸드폰을 든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의자에 앉았지만 눈앞이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멍하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이 제사를 지낸 대상이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매년 4월이면 정성껏 제사상을 차리고 산소를 돌보고 절을 올렸던 그 모든 시간들. 그것이 전부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었다니. 민호 씨는 거실 벽에 걸린 아버지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최태준, 향년 87세. 검은 리본이 달린 사진 속 아버지는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아버지 장례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3년 전 그날 간병인 이순자 씨로부터 급하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어르신이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제가 대신 장례 절차 진행할게요. 민호 씨는 당시 해외 출장 중이었고 동생들도 각자 지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순자 씨가 다시 전화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돌아가셔서 얼굴을 보여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두렵다는 이유로 가족들은 아무도 직접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순자 씨를 믿고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어긋나 있었던 것입니다. 민호 씨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낡은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가 마당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한 마리의 삽살개가 함께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로 백구와 함께 1985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백구. 민호 씨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개를 좋아하셨고 특히 삽살개를 아꼈습니다. 돌아가시기 몇 년 전까지도 한 마리 삽살개를 키우셨던 것으로 기억했습니다. 그 개가 바로 지금 산소를 지키고 있는 그 개일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민호 씨는 삽살개가 있는 곳으로 다시 갔습니다. 산소에 도착하자 개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먹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민호 씨는 가방에서 물과 음식을 꺼내 개 앞에 놓았습니다. 개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는 조용히 개 옆에 앉아 오래된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와 그 곁에 삽살개 사진. 백구야, 너 맞지?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는 거지? 걔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호 씨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너,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알고 있는 거지? 아버지가 여기 계시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백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는 주저하지 않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걔는 가끔씩 뒤를 돌아보며 민호 씨가 따라오는지 확인했습니다. 마치 이쪽이야 따라와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산길을 한참 내려가자 마을이 보였습니다. 백구는 멈추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마을을 지나 큰 도로변으로 나왔고 그곳에서 약 10분을 더 걸었습니다. 걔가 멈춘 곳은 한 요양병원 앞이었습니다. 백구는 병원 정문 앞에서 앉아 민호 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야, 여기 계셔. 민호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백구는 밖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접수처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최태준이라는 이름의 환자가 계신가요? 87세쯤 되셨고 치매를 앓고 계실 겁니다. 간호사는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계십니다. 최태준 어르신 3년 전 보호자 없이 오신 무연고 입원자분이세요. 치매 병동에 계십니다. 민호 씨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연고 입원자요? 네, 당시 어떤 분이 응급차에 동승해서 오셨는데 한 달 정도 후부터 연락이 완전히 끊기셨어요. 그래서 무연고자로 분류되었습니다. 간호사의 설명에 민호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순자 씨였을 것입니다. 그녀가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왔지만 가족에게는 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4층 치매병동.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 내내 민호 씨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복도 끝 407호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천천히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4층 병동 끝방에서 민호 씨는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창가에 놓인 의자에 흰 환자복을 입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 노인. 허리는 구부정했고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모습은 분명히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민호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 하지만 낯선 기척에 반응한 듯 시선이 민호 씨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세월이 깊게 새겨진 얼굴이었지만 틀림없이 아버지였습니다. 민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아까 그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가 웃고 있던 사진. 그는 조심스럽게 그 사진을 아버지의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손끝을 움직였습니다. 마른 손가락이 사진의 모서리를 잡았고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아버지의 입에서 낮고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호야, 내가 왔구나. 그 순간 민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차갑고 말랐지만 분명히 살아있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를 찾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민호 씨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은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병실 문 밖에서는 삽살개 백구가 조용히 앉아 문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안도의 감정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순간을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백구는 마침내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것입니다. 주인을 잃어버린 가족에게 다시 돌려준 것입니다. 민호 씨는 한참을 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그동안 아버지는 혼자 이곳에서 무슨 생각을 하며 지내셨을까요? 가족을 기다리셨을까요?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잊으셨을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찾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다시 가족 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민호 씨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아버지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아버지를 찾은 다음 날 민호 씨는 병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아버지가 왜 무연고 상태로 3년이나 이곳에 계셨는지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병원장실에 들어서자 중년의 병원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민호 씨를 맞았습니다. 먼저 이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 죄송합니다. 저희도 보호자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병원장은 오래된 파일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병원장과의 면담에서 민호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록을 보니 3년 전 봄, 정확히는 2022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응급차에 동승해서 최태준 어르신을 데려왔습니다. 병원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간병인 이순자 씨가 쓰러진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왔지만 가족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초기 연락처를 제공했고 입원 수속도 도와주셨습니다. 처음 2주 정도는 매일 면회를 오셨어요. 어르신 상태도 확인하시고 필요한 물품도 가져다 주시고. 병원장은 당시의 면회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순자라는 서명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3주째부터 면회 횟수가 줄어들더니 한 달 후부터는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전화도 불통이었고 주소지로 우편을 보내도 반송되었습니다. 저희도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장의 목소리에는 무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고개를 떨구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 무렵 정확히 3년 전 4월 중순쯤이었습니다. 이순자 씨가 전화로 말했던 것. 어르신이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제가 장례 절차 진행할게요. 그 말을 그대로 믿었던 자신. 당시 민호 씨는 싱가포르 출장 중이었고 동생 성진은 부산에, 막내 유진은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바빴고 모두가 이순자 씨를 믿었습니다. 아버지를 몇 년간 성심껏 돌봐왔던 그녀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때 이순자 씨가 말한 장례는? 민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병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어떤 사망 기록도 없습니다. 최태준 어르신은 그때도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민호 씨는 읍사무소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 최태준의 사망 신고가 되어 있었고 장례를 주관한 사람은 이순자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묘지 등록 서류에는 또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서연 향년 32세. 민호 씨는 마을 주민들에게 수소문했습니다. 이순자 씨에 대해 그리고 박서연에 대해. 한 노인이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아, 순자네 조카 말이가? 불쌍한 아이였지.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순자가 키웠어. 그런데 몇 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어. 또 다른 주민이 덧붙였습니다. 순자 씨도 그 일 이후로 많이 힘들어했어. 조카가 유일한 가족이었거든. 그 아이 죽고 나서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지. 말도 없고 표정도 없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자 씨는 사랑하는 조카를 잃었고 그 슬픔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돌보던 최태준 씨가 쓰러졌을 때 어떤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아버지를 병원에 맡기고 조카의 죽음을 아버지의 죽음으로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며칠 후 민호 씨는 다시 산소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무덤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봉분 주변을 천천히 살피던 중 봉분 뒤 돌무더기에서 낡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비닐에 쌓여 있었지만 오랜 시간 비바람에 노출되어 종이는 이미 빛이 발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친 쪽지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 전부였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저에게 서연이는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떠났고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잘못된 방식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 따뜻한 땅을, 가족의 품을 주고 싶었어요. 차갑고 외로운 공동묘지가 아니라 누군가 찾아와 주는 곳에 묻어주고 싶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최태준 어르신 가족분들께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이 말은 남기고 싶었습니다. 어르신은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제가 끝까지 책임지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이순자 씨의 글씨였습니다. 민호 씨는 쪽지를 손에 쥔 채 오래도록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것으로 만들고 3년이나 가족과 떨어뜨려 놓다니. 하지만 동시에 민호 씨는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쪽지를 다시 읽으며 그는 이순자 씨의 절망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죽은 이를 위해 산자를 속였지만 그것이 그녀가 남길 수 있는 마지막 방식이었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이 사람을 어디까지 몰고 갈 수 있는지를. 민호 씨는 마을 주민들로부터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순자 씨는 원래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조카를 정말 딸처럼 아꼈죠. 그 아이가 아플 때 자기 몸처럼 아파했어요. 한 할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죽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말도 없어지고 혼자 중얼거리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또 다른 주민이 덧붙였습니다. 민호 씨는 읍사무소와 경찰서를 오가며 복잡한 행정 절차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버지 최태준의 사망 신고를 취소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힌 박서연의 신원을 정식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장례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사망 신고 취소에는 법원의 결정이 필요했고 DNA 검사 결과와 병원 기록, 그리고 여러 증언들을 모아야 했습니다. 민호 씨는 한 달 넘게 관공서를 드나들며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동생들도 도왔습니다. 성진은 법률 자문을 구했고 유진은 병원과의 협의를 맡았습니다. 가족들은 이 일을 계기로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오랫동안 소원했던 관계가 아버지를 찾는 과정에서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행정 절차를 정리한 후 박서연 씨의 유골은 공설 묘지로 이장되었습니다. 민호 씨는 이장 당일에도 참석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가족은 아니지만 그녀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간소한 이장식을 치르며 민호 씨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박서연 씨,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을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렀지만 그래도 진심이었다는 것도 압니다. 공설 묘지의 작은 묘역에 박서연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민호 씨는 그 앞에 하얀 국화 한 다발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태준 씨는 법적으로 가족에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망 신고가 취소되고 주민등록이 회복되었습니다. 병원의 무연고 환자 명단에서도 이름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정식으로 아들 최민호의 보호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민호 씨는 병원 아버지 병실을 찾았습니다. 모든 서류를 가방에 넣고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모든 게 정리됐어요. 아버지는 다시 우리 가족이 되셨어요.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아버지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민호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고맙다고, 찾아줘서 고맙다고. 병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듯이 긴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온 것입니다. 아버지를 찾은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요양병원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익명의 꽃이 배달되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인 표시도 없고 메시지 카드도 없었습니다. 다만 정성스럽게 포장된 계절 꽃다발이 아버지 병실 문 앞에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민호 씨나 동생들이 보낸 것으로 생각했지만 서로에게 물어보니 아무도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간호사들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새벽이면 어김없이 놓여 있어요. 하지만 누가 두고 가는지는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민호 씨는 병원장에게 CCTV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병원장은 며칠간의 녹화 기록을 검토한 후 민호 씨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새벽 5시쯤 한 여성이 병원 정문 앞에 꽃을 두고 갑니다. 화면을 재생하자 희미한 새벽빛 속에서 한 여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긴 코트를 입고 모자를 깊이 눌러 쓴 모습. 하지만 그 걸음걸이와 몸짓만으로도 민호 씨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새벽마다 꽃을 두고 가는 사람은 이순자 씨였습니다.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까? 병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 씨는 한참을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죄책감 때문이겠죠. 아니면 아직도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민호 씨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분노해야 할까요? 이순자 씨를 고소해야 할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도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며칠 후 민호 씨는 병원장과 협의하여 조심스러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분이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한다면 기회를 드리는 게 어떨까요? 물론 직접 만나는 건 아직 어렵지만. 병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 보호자 대기 공간이 있습니다. 유리창을 통해 병실 내부를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순자 씨는 매주 수요일 오전 7시부터 7시 30분까지 그녀가 매주 수요일 오전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그녀에게 조용히 연락을 취했고 이순자 씨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첫 번째 수요일 이순자 씨는 복도 끝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병실 문을 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30분 동안 조용히 앉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수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우연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는 창가에서 유리 너머의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람, 나 알고 있었어. 오래전부터. 곁에 있던 민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치매 때문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 그 아이도 많이 힘들었어. 조카를 잃고 미쳐버릴 것 같다고 했지.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닌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피해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몇 달이 흘러 아버지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10월 15일 아버지는 88세가 되셨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소박한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민호 씨와 동생들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 병실에 모였습니다. 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손주들의 밝은 목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작은 케이크에 촛불 하나를 켜고 모두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촛불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지난 3년간 가족과 떨어져 있던 외로움을 녹이는 듯 했습니다. 소원 빌고 촛불 끄세요, 할아버지. 막내 손주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듯 앉아 계시다가 천천히 촛불을 향해 숨을 불었습니다. 촛불이 꺼지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병원 정원에서는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병원장과 직원들 그리고 민호 씨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병원 정원에는 삽살개 백구를 위한 작은 조형물이 세워졌습니다. 백구는 한 달 전 아버지와 가족이 제외한 것을 확인한 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형물은 백구가 봉분 위에 앉아있던 그 자세 그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충직하고 의연한 모습. 표지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음을 지킨 존재, 여기 당신을 기억합니다. 백구, 2015에서 2025. 끝까지 주인을 지킨 충직한 친구. 제막식이 끝나고 민호 씨는 조형물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고마워, 백구야. 내가 아니었으면 우린 아버지를 영영 찾지 못했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날 밤 백구는 조용히 병원 정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이. 수의사는 말했습니다. 노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편안해 보였어요. 마치 무언가를 이루고 떠나는 것처럼요.
민호 씨는 백구를 아버지의 옛집 마당 한쪽에 조용히 묻어주었습니다. 백구가 어렸을 때 뛰놀던 그곳에 작은 묘비에는 이렇게 새겼습니다. 영원한 친구 백구. 당신의 충성을 잊지 않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마을에는 작은 사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마을 회관 2층 작은 전시실에 잊혀진 이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전시가 시작되었습니다. 민호 씨가 준비한 전시였습니다. 전시실에는 아버지의 오래된 사진들, 백구와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지난 3년간의 이야기를 담은 글과 사진들이 전시되었습니다. 박서연의 사진도 한켠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전시를 보러 왔습니다. 아이들은 백구의 사진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와, 진짜 충성스러운 개네요. 한 아이가 감탄했습니다. 나도 나중에 이런 강아지 키우고 싶어요. 어른들은 조용히 전시를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 기구한 인연이네. 순자 씨도 불쌍한 사람이야. 하지만 최 어르신을 다시 찾아서 다행이지. 전시 마지막 벽에는 민호 씨가 쓴 긴 글이 걸려 있었습니다. 용서란 무엇일까요?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함께 안고 가는 것입니다. 이순자 씨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무너진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를 다시 찾았고 이제 남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전시회 마지막 날 누군가 방명록에 조용히 글을 남겼습니다. 서명은 없었지만 민호 씨는 누가 쓴 글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이 말은 하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용서의 기회를 주셔서 최 어르신 편안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날 저녁 민호 씨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병원 정원에서는 아이들이 백구 조형물 앞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실 창가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민호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됐어요. 아버지도 백구도 그리고 박서연 씨도 모두 다 진짜 집으로 돌아왔네요. 각자의 자리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가을바람. 그 바람은 병원 정원을 지나고 마을 회관을 지나고 산 위의 묘지를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을 어루만지듯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기억은 잊힐 수 있어도 마음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누군가의 곁에서 다시 새로운 기억이 됩니다. 상처는 아물고 용서는 치유를 가져오고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날 밤 민호 씨는 아버지 병실에서 함께 잠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이구나. 가족이 함께 있는 곳, 용서와 사랑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집이구나. 창밖으로는 별이 떠올랐습니다. 수많은 별들 중 유독 밝게 빛나는 별 하나. 민호 씨는 그 별이 백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이곳을 지켜보고 있는 충직한 친구. 잘 자, 백구야. 그리고 고마워. 정말 고마워.